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2500년 전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즐기면 된다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챙기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즐기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을 다시 읽으니까 공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즐기지 못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즐길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넓은 집에서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통장엔 돈이 두둑하고, 몸도 건강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그림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도 이미 꽤 팔자 좋은 사람이었구나. 혹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좋은 팔자를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침 6시 반. 창문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TV는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혼자 조용히 웃습니다. 딱히 웃을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아침이 왔구나 싶어서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외로운 노인으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가 먼저 가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고, 그래서 외롭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넘쳐도 외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거의 혼자인데도 하루하루가 충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딱 그것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혹시 지금 이 말이 콕 찌르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고, 밥하고, 남편 챙기고, 명절 준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 역할이 전부 끝나버렸어요. 자식은 독립했고, 남편은 먼저 갔고, 그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요. 그런데 평생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밖에 나가려 해도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 막막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진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인 시간과 친해지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잘 노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혼자 노는 능력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살 박수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72에 먼저 보내셨어요. 자식은 둘인데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삽니다.
처음 한 해는 정말 막막했다고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있던 날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벽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날 처음으로 동네에 약스터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평생 거기 살면서 몰랐던 곳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약스터 한 바퀴가 일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벤치에 앉아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지금은요. 혼자 전철 타고 인천까지 다녀오십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더니 그 다음이 조금 덜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7살 이정수 어르신도 있어요. 은퇴 후에 갈 데가 없어서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도서관에 들어갔대요. 그냥요. 들어가 보니 에어컨도 나오고 조용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래요. 처음엔 잡지나 뒤적이다가 나중엔 조선시대 역사책에 빠지셨어요. 지금은 매주 한두 권씩 읽고 독서 노트도 쓰십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 데가 생겼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 갈 데가 생겼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갈 데가 없어 본 사람만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 순간, 노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10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이 10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는 기준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씩 들으면서 나는 지금 몇 가지를 갖고 있나 그것만 세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자기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살 김갑순 어르신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매달 내 집에서 자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젊어서는 몰랐어.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이 줄어들어도 몸이 아파도 오늘 밤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설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아시나요? 비싼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넓은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공간이 내 것이라는 느낌, 그 하나가 주는 심리적 무게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밤 내 자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빚 갚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최영희 어르신은 50대 내내 빚을 갚으셨어요.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65세 마지막 빚을 다 갚은 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주무셨대요. 아무 꿈도 안 꾸고 그냥 깊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 이게 팔자구나.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매일 어깨를 짓누르거든요. 그 무게가 없다는 것. 지금 여러분 어깨는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짓누르는 게 있으신가요? 세 번째,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웃기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이 웃기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9살 오재현 어르신은 매달 병원을 5군데씩 다니십니다. 심장, 당뇨, 관절, 안과, 비뇨기과. 병원 스케줄 짜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픈 게 직업이야. 웃으면서 하신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자유롭다는 것은 하루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어디가 아픈지부터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금 내 몸에 크게 이상한 곳이 없다면 그게 이미 엄청난 팔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진 않으셨나요? 네 번째, 아침에 약 대신 커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2살 윤복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약통을 여는 겁니다. 혈압약, 골다공증약, 소화제, 비타민.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 먹으면서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거야. 쓸쓸하게 웃으시면서요.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내리는 게 하루의 시작인 분이 있습니다. 같은 아침인데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출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약봉투가 아닌 커피 향으로 시작하는 아침. 그 여유가 하루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다섯 번째, 자식이 연락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솔직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전화가 오면 그날은 하루가 다 좋아. 근데 전화가 안 오면 그날은 뭔가 빠진 것 같아.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4살 이소영 어르신은 아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은 주말에 가끔 들르고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오더래요. 어르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전화기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벨이 울리는 게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 기다리는 것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다리는 쪽인가요? 받는 쪽인가요? 여섯 번째,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큰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하고 가서도 2~3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아픈 몸으로 차갑고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된지요. 반면에 오래된 단골 의원이 있어서 가면 금방 앉고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설명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이요? 하고 바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의외로 큰 위로입니다. 몸이 걱정될 때 바로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오는 시기가 있어요.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내 세상이 갑자기 확 좁아졌다고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76살 박태수 어르신은 작년에 운전을 그만두셨는데 처음에 정말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버스 노선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지하철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앉아서 경치 보고 졸기도 하고 운전할 때보다 훨씬 여유롭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노년에 얼마나 큰 것인지 고립돼 본 사람만 압니다. 버스 한 대, 지하철 한 정거장. 그게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끈이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는 것. 이게 주는 안정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1살 강미경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 남짓을 받으세요.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내 이름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안도감. 통장이 줄어가기만 하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채워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흘러나가기만 한다는 느낌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 수입이 있으신가요? 9번째, 혼자 살아도 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하루에 제대로 된 밥을 한 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밥하기 귀찮고 혼자 먹는 게 쓸쓸해서 그냥 과자 몇 개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78살 이명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제대로 밥을 못 드셨대요. 뭘 해먹기가 싫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대요.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겠다고요. 계란 하나 구워서 김치 조금 꺼내서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걸 식탁에 제대로 차려놓고 앉아서 먹었더니 뭔가 달라지더래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었어. 밥 한 끼가 자존심입니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밥 잘 드셨나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딱 이 사람입니다. 돈도, 자식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다 있어도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반대로 이게 있으면 나머지가 부족해도 오늘을 버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삶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삶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깊이 망가뜨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73살 황순녀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서에 수업에 다니십니다. 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요일에 갈 때가 있다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어르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어도 모레는 서에 가는 날이지 하면 기분이 달라져. 이게 내일 할 일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화단에 물 주는 것, 손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 보는 것.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침 6시 반에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제 그 사람이 왜 팔자 좋은 사람인지 보이시나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도 몸이 완벽해서도 아니었어요. 혼자인 아침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채울 줄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유 없이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으로, 혼자인 시간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서 사실은 전부입니다. 10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집이 있으면 오늘 밤 자리가 있고, 빚이 없으면 어깨가 가볍고, 몸이 크게 안 아프면 하루가 자유롭고, 커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날이 여유롭고, 자식 전화 한 통이 오면 그날 하루가 좋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세상이 열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통장이 안심되고, 내가 차린 밥상이 있으면 나를 대접할 수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노년이 됩니다. 완벽한 노년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노년. 그게 진짜 팔자 좋은 노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도 없네 하고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할 일 딱 하나를 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공자의 그 말이 노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즐기는 사람만큼 팔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7개 이상 갖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팔자 좋은 노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3개밖에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간병인에게 모든 걸 의지하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팔자 좋은 행복한 인생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위한 선물로 조용히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아마 그분도 자기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테니까요.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2세 이정분 씨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손자 생일이에요. 우리 준호 생일 축하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을 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멀리 살고 있는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들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정분 씨는 혼자 초를 불어 껐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분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통장을 보면 연금 80만 원,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고 밥값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세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밤마다 찾아오십니까?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10만 가구입니다. 그중 여성 독거노인이 145만 명이 넘어요. 평균 소득은 월 95만 원도 안 됩니다. 이정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분 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연금은 80만 원이고, 여전히 외로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살아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엇이 정분 씨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정분 씨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거실 방 2개,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예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분 씨는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자식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 떠났습니다. 정분 씨는 혼자 남았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아침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 하고
말을 걸다가 아무도 대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부엌에 가면 2그릇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이제 1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굶었어요. 먹기 싫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저녁에 같이 TV를 봤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하고 뉴스 보면서 투덜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TV를 봅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해 틀어놓는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우니까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45년 동안 옆에서 같이 잤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가끔 손을 뻗어봤어요. 습관적으로 옆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차가운 이불만 만져집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원망도 했습니다. 화도 났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살았던 4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됐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물어봤어요. 정분 씨는 응, 괜찮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어쩌다 주말에 1번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명절에 1번, 생일에 1번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나마도 바쁘면 못 와요. 손자 생일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분 씨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그럴 때마다 정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라고요.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어요. 이정분 씨는 매달 연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유종연금이에요. 80만 원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혼자 쓰니까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돈은 비슷하게 듭니다. 관리비는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비는 사람 수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매달 13만 원씩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 합치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휴대폰 요금은 2만 5천 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21만 5천 원입니다. 4분의 1이 넘는 돈이 고정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은 식비예요. 혼자 먹으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조금만 사도 비쌉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사려고 해도 마트에서 파는 건 대부분 2인분 이상이에요. 김치도 작은 거 사면 비싸고 야채도 조금만 사면 비쌉니다. 그래서 남편 있을 때랑 비슷하게 듭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분 씨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무릎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다닙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8만 원 정도 나가요. 여기저기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2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TV가 고장나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야 하거나요. 그럴 때마다 통장 잔고를 봅니다. 불안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분 씨는 매일 아침 가계부를 씁니다. 어제 뭘 샀는지, 얼마 썼는지 다 기록해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해요. 전기를 아끼려고 낮에는 불을 안 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 지내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춥지만 참아요. 옷을 껴입으면 되니까요.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사치예요.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싸니까요. 옷도 안 삽니다. 입던 옷 입으면 돼요.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껴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하고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친구였어요.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뭐 먹지? 날씨 좋네. 배고프네. 이런 말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우산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싫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정분 씨는 우산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비를 피할 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따뜻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어요. 정분 씨는 그냥 비 좀 피하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3층에서 특강이 있어요. 노년학 강사님이 오셨는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강당으로 올라갔어요.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계셨습니다. 정분 씨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분 씨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의 구조를요. 정분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매일 똑같이요. 그게 이분을 지켰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정분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의지할 곳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 자식한테 기대하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편해집니다. 연락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게 자유예요.
정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정분 씨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연 유인물이 쥐어져 있었어요.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루를 만들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어요. 매일 7시에 일어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일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죽을 끓이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예쁘게 놓았어요. 혼자 먹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밥을 해먹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조금 뿌듯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하지?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은행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순서가 됐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분 씨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하고 말했어요.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잔액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세요? 조금씩이라도 모으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정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한 달에 3만 원씩만 넣으셔도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모으시면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만들어주세요.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첫 입금으로 3만 원을 넣었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정분 씨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달 3만 원씩 모으자 하고 생각했어요. 은행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정분 씨는 이 슈퍼에서 늘 장을 봤어요. 슈퍼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주인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통은 네 하고 지나쳤는데 오늘은 대답하고 싶었어요. 은행 다녀왔어요. 통장 정리하러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좋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분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인이 말했어요. 어르신, 자주 오세요. 반가워요. 정분 씨는 웃으며 네, 그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분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혼자지만 식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이게 정분 씨의 아침 루틴이 됐어요. 오전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 갈 일이 없어도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봤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걷고, 어떤 분은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정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30분 정도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는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 체조교실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날 복지관에 갔을 때 떨렸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체조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다들 혼자 오신 것 같았어요. 강사가 앞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겼습니다. 정분 씨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체조가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어요. 팔을 들고 다리를 펴고 허리를 돌리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는 따라했어요. 움직이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50분 정도 하고 끝났어요.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정분 씨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오니까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답답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없은 지 3년 됐어요. 3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정분 씨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야 해요.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또 봐요. 정분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분 씨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체조를 하고 어르신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자식이 멀리 사는 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밝았습니다. 같이 체조하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정분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잃은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요. 다들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하며 위로했어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체조 끝나고 가끔 들렀어요. 조용했습니다. 책이 많았어요. 정분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별로 안 읽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았어요. 책을 빌려서 집에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을 빌렸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외로움도 잊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수필집을 빌렸습니다. 거기서 좋은 문장을 만났어요.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 정분 씨는 그 문장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었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분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해야겠다. 3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옷장에는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었어요.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정분 씨는 잠시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정리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을 하나씩 꺼냈어요. 남편이 자주 입던 셔츠, 바지, 재킷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 옷 입고 어디 갔었지? 이거 내가 사준 거지 하며 추억했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옷을 깨끗이 개서 상자에 담았어요. 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벌은 남겨뒀어요.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였어요. 정분 씨는 그 스웨터를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큰 사이즈였지만 따뜻했어요. 남편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입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상도 정리했어요. 남편이 쓰던 안경, 수첩, 펜을 정리했습니다. 안경은 케이스에 넣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수첩은 펼쳐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 생일 선물, 병원 예약, 전국 알기 같은 일상적인 메모들이었어요. 정분 씨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여보하고 혼잣말했어요. 수첩은 책장에 꽂아뒀습니다. 가끔 꺼내서 볼 작정이었어요.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을 지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분 씨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먹었어요. 밥만 먹거나 라면만 끓여 먹거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어요. 혼자 먹어도 정성껏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였어요. 야채를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김치도 담았어요.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예쁘게 놓았습니다. 혼자 먹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그렇게 하니 밥맛이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맛있었어요. 점심에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나 계란말이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에는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챙겨 먹으니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몸도 가벼워졌고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쓰던 컵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컵을 못 썼어요. 남편 물건이라서 건드리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썼어요. 그 컵에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남편 컵을 쓰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컵을 손에 들고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하고 혼잣말했어요. 남편이 대답은 안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분 씨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디선가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덜 외로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지만 불안은 줄었어요. 정분 씨는 절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웠어요. 마트에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할인하는 것을 골라서 샀어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더 싸니까 그런 것을 샀습니다. 어차피 바로 먹을 거니까 상관없었어요. 야채는 시장에서 샀습니다. 마트보다 싸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뒀어요. 그러면 매일 요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기도 아꼈어요. 낮에는 불을 안 켰습니다. 밤에도 필요한 곳만 켰어요. 보일러도 꼭 필요한 시간만 틀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니 한 달에 4만 원 정도 절약됐어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정분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었어요. 매달 3만 원씩 넣기로 했던 건데 4만 원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지만 뿌듯해하고 생각했어요. 저녁마다 정분 씨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꺼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어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슈퍼 주인이 웃어줬다. 체조하며 웃었다,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처음에는 쓸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쓰다 보니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세다 보면 정분 씨는 알게 됐어요. 정분 씨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요. 정분 씨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크다는 것을요. 감사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정분 씨는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날 노래교실에 갔을 때 떨렸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니까요. 하지만 가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반주를 하고 어르신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 봄날은 간다. 사랑의 찬가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정분 씨도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끝났어요. 정분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분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연금은 여전히 80만 원입니다. 외롭고 빠듯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았어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분 씨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한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산책길에 핀 꽃,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체조하며 웃은 시간, 노래 부르며 느낀 즐거움,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정말 그래요.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밥은 뭘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뭘 할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정분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주 찾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가 오면 고마워하고,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돌봅니다. 내가 나를 챙겨요. 밥을 잘 먹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체조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사니 조금 떳떳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분 씨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고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회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그게 좋아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혼자 밥 먹다가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도 지나갑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슬프면 슬퍼해요. 참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져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건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여도 살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면 됩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으로 충분해요. 오늘 밥을 잘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와 인사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어요.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2025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10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작은 것들을 해내시는 것, 혼자서도 하루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숨을 쉬어 보세요.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사해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려요. 베란다에 앉아서 마십니다. 창밖을 봐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할머니가 혼잣말을 해요. 오늘은 뭐 하지? 아, 그림 그려야지. 웃으며 일어납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멍하니 천장을 봐요. 오늘 또 뭐 하고 살지? 애들은 언제 전화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보다가 잠듭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재산, 비슷한 건강입니다. 그런데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웃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한숨 쉬어요. 차이가 뭘까요?
2025년 한국노년학회가 70세 이상 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노년에 팔자 좋은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자식이 잘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10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7개 이상 있으면 팔자 좋은 사람, 3개 이하면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70 넘어서도 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기 집이 있어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23%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2~3명은 매달 집세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72세 이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전세집에서 사십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2년마다 계약 갱신해야 합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전화했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계약 만료인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즘 시세가 올랐어요. 안 되면 다른 분 구하셔야죠. 할머니는 잠을 못 잤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전세금 1억 5천 이하는 다 외곽이었습니다. 병원도 멀고 시장도 멀었어요. 결국 아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준현아, 미안한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들이 5천만 원 보태줬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후 또 올리면 어떡하죠? 그때는 또 누구한테 손 벌려야 할까요? 할머니는 매일 걱정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음 계약 때는 어떡하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같은 동네 74세 강복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사세요. 15평밖에 안 됩니다. 낡았어요.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집이에요. 월세 걱정이 없습니다. 전세갱신 걱정도 없어요.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작고 낡았어. 그런데 있잖아, 내 집이야. 아무도 나를 못 쫓아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월세 걱정하는 친구들 보면 맨날 불안해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편해. 연구 결과를 보면 자가주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불안 지수가 67% 낮았습니다. 수면의 질도 2.3배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주거 안정이 심리 안정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월세나 전세 사시나요? 가능하면 작은 집이라도 본인 명의로 마련하세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빚 갚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18%가 각종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액이 3,200만 원이에요. 76세 조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아들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2금융권에서요. 이자가 연 12%였어요. 한 달에 이자만 30만 원 나갑니다. 할아버지 국민연금이 80만 원이에요. 이자 내면 50만 원 남아요. 거기서 생활비 쓰면 빠듯합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망했어요. 못 갚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이자를 내고 있어요. 5년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예요. 이자만 1,800만 원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자 나가는 날이거든요. 이번 달도 또 30만 원 나가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 73세 윤정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빚이 없어요. 카드값도 매달 전액 결제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런데 빚이 없어. 그게 복이야. 매달 누구한테 갚을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연구 결과를 보면 무부채 노인은 부채가 있는 노인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71% 낮았습니다. 우울증도 58% 적었어요. 수면 장애도 절반이었습니다. 빚이 없으면 마음이 가볍거든요. 여러분, 혹시 빚 있으신가요? 자식 사업 자금, 손주 학자금, 친구 보증.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70 넘어서 빚지면 갚기 힘듭니다. 수입이 없으니까요. 이미 빚이 있으시면 천천히라도 갚으세요. 빚 없는 노년,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세 번째,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가 연간 47회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런데 팔자 좋은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78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도 높아요. 무릎도 안 좋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요. 월요일은 내과, 수요일은 정형외과, 금요일은 안과. 일주일에 3번 병원 갑니다. 약이 10가지예요.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 먹습니다. 약 먹는 게 일입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20만 원 나갑니다. 약값까지 하면 3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약 봉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나? 기분이 우울해져요. 같은 동네 76세 최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큰 병이 없어요. 병원은 1년에 한두 번 검진 갈 때만 가요. 치과는 6개월에 한 번 갑니다. 스케일링 받으러요. 약도 안 먹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팔자 좋아. 큰 병 없어. 치과만 가면 돼. 친구들 보면 약봉지가 한 보따리야. 나는 그런 거 없어. 그게 복이야.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있는 노인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3.1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면 자유롭거든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병원 스케줄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정기 검진 받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큰 병 없는 노년, 그게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아침에 약 대신 커피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유 이야기입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을 챙깁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물 한 컵 마시고 약 5알 먹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약 먹고 나면 오늘도 환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반면 73세 정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요. 원두를 갈아서 드립으로 내립니다. 향이 좋아요. 베란다에 앉아서 천천히 마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여유롭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약 안 먹어. 대신 커피 연하게 마셔. 그게 내 아침 의식이야. 이게 좋은 팔자지 뭐.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루틴이 긍정적인 노인은 부정적인 노인보다 하루 만족도가 2.7배 높았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5번째, 자식이 연락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2025년 가족관계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부모가 자식과 연락하는 빈도가 주 1회 미만인 경우가 34%였습니다. 10명 중 셋은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식과 통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75세 장금자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뜸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해요. 애들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 쉬어요. 애들이 날 잊어버린 건가? 반면 77세 윤복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안부 전화입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애들이 날 잊지 않네.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와 주의회 이상 연락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외로움 지수가 68% 낮았습니다. 연락이 자주 오면 나 아직 쓸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자식 연락 잘 받는 것, 그게 복입니다. 6번째,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의료보험 이야기예요. 76세 서영수 할아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갑니다. 진료받고 약 타고 집에 옵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 가난해. 그런데 병원은 마음 편하게 가. 돈 걱정 없어. 그게 복이야. 반면 일부 노인들은 병원비가 부담돼서 아파도 참습니다. 나중에 더 악화돼서 큰 수술하게 돼요. 의료 접근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플 때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것, 그게 팔자 좋은 것입니다. 7번째,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교통편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47%가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나이 들어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73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작년에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도 느려져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외곽에 사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걸어야 해요. 택시 부르면 기본료만 8,0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에만 있게 됐어요. 나가기 힘드니까요. 답답합니다. 반면 74세 최순희 할머니는 지하철역 5분 거리에 삽니다. 버스 정류장은 2분이에요. 할머니는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갑니다.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고 버스 타고 복지관 가고 자유로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교통이 편해야 팔자 좋아. 나가고 싶을 때 나가야지. 연구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54% 낮았습니다.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거든요. 교통 편한 곳에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8번째,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2025년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52%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어요. 나머지 48%는 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7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국민연금이 월 180만 원 나옵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자동으로 입금돼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생활합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당당합니다. 반면 7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연금이 없어요. 자영업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냈거든요. 지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부족해요. 아들한테 용돈 받아요. 한 달에 50만 원요. 고맙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고정 수입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존감이 2.8배 높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게 당당함을 만들어요. 고정 수입 있는 것, 그게 팔자 좋은 것입니다. 9번째, 혼자 살아도 밥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2025년 영양학회 조사를 보면 독거노인의 42%가 하루 2끼 이하로 식사합니다.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76세 조영자 할머니는 혼자 삽니다. 밥하기 귀찮아요.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빵 사 먹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져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제대로 챙겨 먹어요. 아침엔 밥에 국 끓이고, 점심엔 밑반찬으로 먹고, 저녁엔 간단하게 먹어요. 영양을 챙깁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돼.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체력이 1.9배 좋았습니다. 10번째,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7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내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무기력해요. 반면 75세 최명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내일 할 일이 있어요. 월요일엔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 수요일엔 친구 만나서 등산, 금요일엔 손주 봐주기. 매일 뭔가 있어요. 내일은 또 뭐 하지? 기대가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 외부 활동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3.4배 높았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삶의 이유거든요. 내일이 기대되는 노년, 그게 진짜 팔자 좋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혼자서도 잘 놀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든든한 노후 대책입니다. 흔히 노후를 잘 보내려면 돈, 건강, 친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혼자 잘 놀 줄 알면 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면 혼자가 돼요.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떠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혼자 잘 노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76세 안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들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심심해. 자식들이 처음엔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전화하니까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관 가보세요. 거기 프로그램 많대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갔어요.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들어 무슨 그림. 그런데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림에 빠져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림 그리면 시간이 금방 가. 외로움이 사라졌어.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시장 구경하기, 공원이나 동네 산책, 영화 보기, 대형 서점 둘러보기. 이런 것들은 혼자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점점 익숙해지면 둘레길 걷기, 전철 여행하기, 식당 혼자 가기 등으로 확대하세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견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76% 낮았어요. 외로움 지수도 68% 낮았습니다. 수명도 평균 5년 더 길었어요.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집니다. 어쩌면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년은 더 그렇습니다. 배우자 없고, 친구 없고, 자식도 바쁘고, 결국 나 혼자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어야 해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즐길 줄 아는 것이 노년의 단조로움과 외로움, 고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노후 대책입니다. 프랑스 작가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있음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다면 그건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어도 육체적 소일거리와 정신적 한가로움이 있는 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뭐든 좋아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의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자기 집이 있어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 둘째, 빚 갚을 일 없는 사람. 셋째,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 넷째, 아침에 약 대신 커피 마시는 사람. 다섯째, 자식이 연락 잘해주는 사람. 여섯째,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 일곱째,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교통편 있는 사람. 여덟째,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사람. 아홉째, 혼자 살아도 밥 잘 챙겨 먹는 사람. 10번째,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서도 잘 놀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10개 다 있으면 정말 팔자 좋은 겁니다. 7개 이상이면 괜찮아요. 5개 정도면 보통이고요. 3개 이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10가지는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태도이고 선택이고 습관입니다. 자기 집은 작아도 돼요.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자식 연락은 내가 먼저 편하게 하면 돼요.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뭐든 받으세요. 밥은 혼자라도 잘 챙겨 드세요. 내일 할 일은 작은 것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혼자 노는 법, 지금 당장 배우세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내일 할 일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10가지 중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숫자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즐기는 취미가 있으시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두려움이 아닌 여유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팔자는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대추차를 끓입니다. 집안에 가득 퍼지는 대추향이 참 좋아요. 베란다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할머니가 혼잣말을 해요. 오늘은 뭐 하지? 아, 그림 그려야지. 신난다. 환하게 웃으며 일어납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멍하니 천장만 봐요. 오늘 또 뭐 하고 살지? 애들은 언제 전화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보다가 잠듭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웃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어요. 두 분 다 나이와 재산, 건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행복하고 한 분은 우울합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2025년 한국노년학회가 70세 이상
5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10가지예요. 오늘은 70 넘어서도 매일 웃으며 행복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 10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자기 집이 있어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23%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2~3명은 매달 집세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72세 이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전세집에서 사십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2년마다 계약 갱신해야 합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전화했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계약 만료인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즘 시세가 올랐어요. 안 되면 다른 분 구하셔야죠. 할머니는 잠을 못 잤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전세금 1억 5천 이하는 다 외곽이었습니다. 병원도 멀고 시장도 멀었어요. 결국 아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들이 5천만 원 보태줬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후 또 올리면 어떡하죠? 그때는 또 누구한테 손 벌려야 할까요? 할머니는 매일 걱정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음 계약 때는 어떡하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74세 강복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사세요. 15평밖에 안 됩니다. 낡았어요.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집이에요. 월세 걱정이 없습니다. 전세갱신 걱정도 없어요.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작고 낡았어. 그런데 있잖아, 내 집이야. 아무도 나를 못 쫓아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월세 걱정하는 친구들 보면 맨날 불안해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편해. 마음이 평온해. 연구 결과를 보면 자가주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불안 지수가 67% 낮았습니다. 수면의 질도 2.3배 좋았어요. 행복도는 1.9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 안정이 심리 안정을 만들고 심리 안정이 행복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월세나 전세 사시나요? 가능하면 작은 집이라도 본인 명의로 마련하세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이냐 아니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게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빚 갚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18%가 각종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액이 3,200만 원이에요. 76세 조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아들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2금융권에서요. 이자가 연 12%였어요. 한 달에 이자만 30만 원 나갑니다. 할아버지 국민연금이 80만 원이에요. 이자 내면 50만 원 남아요. 거기서 생활비 쓰면 빠듯합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망했어요. 못 갚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이자를 내고 있어요. 5년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예요. 이자만 1,800만 원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자 나가는 날이거든요. 이번 달도 또 30만 원 나가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73세 윤정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빚이 없어요. 카드값도 매달 전액 결제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런데 빚이 없어. 그게 행복이야. 매달 누구한테 갚을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음이 가벼워. 그래서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무부채 노인은 부채가 있는 노인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71% 낮았습니다. 우울증도 58% 적었어요. 수면 장애도 절반이었습니다. 주관적 행복도는 2.4배 높았어요. 빚이 없으면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우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빚 있으신가요? 자식 사업 자금, 손주 학자금, 친구 보증.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70 넘어서 빚지면 갚기 힘듭니다. 수입이 없으니까요. 이미 빚이 있으시면 천천히라도 갚으세요. 빚 없는 노년, 그게 행복입니다. 세 번째 비밀,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가 연간 47회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78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도 높아요. 무릎도 안 좋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요. 월요일은 내과, 수요일은 정형외과, 금요일은 안과. 일주일에 3번 병원 갑니다. 약이 10가지예요.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 먹습니다. 약 먹는 게 일입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20만 원 나갑니다. 약값까지 하면 3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약 봉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나? 기분이 우울해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76세 최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큰 병이 없어요. 병원은 1년에 한두 번 검진 갈 때만 가요. 치과는 6개월에 한 번 갑니다. 스케일링 받으러요. 약도 안 먹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행복해. 큰 병 없어. 치과만 가면 돼. 친구들 보면 약봉지가 한 보따리야. 나는 그런 거 없어. 건강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행복이야.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있는 노인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3.1배 높았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2.7배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면 자유롭거든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병원 스케줄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우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정기 검진 받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큰 병 없는 노년, 그게 행복입니다. 네 번째 비밀, 아침에 약 대신 커피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유 이야기입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을 챙깁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물 한 컵 마시고 약 5알 먹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약 먹고 나면 오늘도 환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반면 73세 정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요. 원두를 갈아서 드립으로 내립니다. 향이 좋아요. 베란다에 앉아서 천천히 마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여유롭습니다.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돼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약 안 먹어. 대신 커피 마셔. 그게 내 아침 의식이야.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면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루틴이 긍정적인 노인은 부정적인 노인보다 하루 만족도가 2.7배 높았습니다.
전반적 행복도도 1.8배 높았어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행복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약으로 시작하나요? 커피로 시작하나요? 5번째 비밀, 자식이 연락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2025년 가족관계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부모가 자식과 연락하는 빈도가 주 1회 미만인 경우가 34%였습니다. 10명 중 셋은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식과 통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75세 장금자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뜸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해요. 애들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 쉬어요. 애들이 날 잊어버린 건가?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외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 77세 윤복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해요. 일주일에 2~3번 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안부 전화입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애들이 날 잊지 않네. 내가 아직 소중한 사람이구나.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와 주 2회 이상 연락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외로움 지수가 68% 낮았습니다. 행복도는 2.1배 높았어요. 연락이 자주 오면 나 아직 쓸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자식 연락 잘 받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6번째 비밀,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의료보험 이야기예요. 76세 서영수 할아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갑니다. 진료받고 약 타고 집에 옵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 가난해. 그런데 병원은 마음 편하게 가. 돈 걱정 없어. 아프면 바로 가. 그게 행복이야. 반면 일부 노인들은 병원비가 부담돼서 아파도 참습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참다가 나중에 더 악화돼서 큰 수술하게 돼요.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고생합니다. 의료 접근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플 때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7번째 비밀,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교통편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47%가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나이 들어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73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작년에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도 느려져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외곽에 사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걸어야 해요. 택시 부르면 기본료만 8,0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에만 있게 됐어요. 나가기 힘드니까요. 답답합니다.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74세 최순희 할머니는 지하철역 5분 거리에 삽니다. 버스 정류장은 2분이에요. 할머니는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갑니다.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고 버스 타고 복지관 가고 자유로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